한 상가 앞에서요. 무언가 사연이 있는 듯한 여성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지난 9일 경기도 수원입니다. 한 노인, 60대 노인이 발견이 됐는데요. 상가 앞을 넋놓고 배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시간 한 곳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허. 이 모습을 본 상인이 치매 환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보면은요. 치매 노인의 안타까운 사연, 그리고 그의 안전을 배려한 한 상인의 신고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사건의 뒤에는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 김유진 아나운서 딱 들어도 지금 길을 잃으신 어르신 같은데 무슨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여성이 실제로 치매를 앓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 여성이 지금 경기도 수원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거주지가 충북 제천으로 확인이 됩니다. 세상에 꽤 거리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게 반전이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하. 이 수원 경찰이 제천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이 제천 경찰서가 이 여성이 지금 수원에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주려고 네. 여성의 집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이 사연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 반전에 또 충격적인 모습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 60대 여성의 집을 경찰이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갔더니 거실에 네. 60대 여성의 남편이 있었는데 아, 흉기에 찔려서 숨진 채 세상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남편이 숨진 시점이 이미 시일이 꽤 지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당시에 현장에 그 여성분의 집에 출동했던 소방 관계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 도착했을 당시 누워 있었던 거죠. 이제 와상이라고 천장 보고 누워 있었던 거죠. 그 누워 있는 상태로 얼굴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후 강직이 와서 이제 심전도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상의를 벗겼는데 목이랑 얼굴하고 이제 복부를 포함해서 한 10군데 정도의 그 자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박성배 변호사님 누가 봐도 강력 사건의 현장인데 그러면 이 여성분이 잠시 출타해 한동안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CCTV에 포착된 60대 여성의 움직임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8일 남편이 자택으로 귀가합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60대 여성 혼자서 집을 나와 힘겹게 몸을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보행기 의지에 길을 나서는데 곧바로 근처에 주차된 차에 보행기를 싣고는 직접 차를 몰아서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일 수원에서 이 60대 여성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CCTV 상으로는 이 여성은 남편이 들어온 걸 알고 그 이후에 나왔다는 건데 혹시 이 사건과 연루가 돼 있습니까, 이 여성? 그렇습니다. 이 경찰은 60대 여성이 남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조치 대상이 된 60대 여성을 경찰은 긴급 체포하기에 이릅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60대 여성, 남편을 살해하고 다른 가족이 있는 경기도 수원으로 도주했다라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하는데 다만 다른 가족을 만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듣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여성 남편을 왜 그렇게 무참히 살해했을까요, 유인경 평론가님? 아직 정확한 남편의 살해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이웃 주민들이 저 60대 여성이 치매 환자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래요? 겁니다. 근데 평소에 굉장히 의부증이 많아서 이웃이 들리기에도 시끄러울 정도로 혼자 중얼거리거나 소리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하도 시끄럽게 해서 하루에 3번씩이나 경찰이 출동하는 등 그동안 남편과의 불화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뭔가 평소에도 큰 화가 일어날 조짐이 있었다는 건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경찰은 60대 여성에 대해 치매 여부를 비롯해 범행 동기, 경위를 조사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치매 여부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네.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보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마찰이 없습니다. 통상 범행을 저지른 보통의 사람이라면 보호 조치를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60대 여성 온전한 건강 상태는 아닌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경위는 가족 간 범행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 친인척을 통해 비교적 그 사실이 용이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긴급 체포 시한이 있으므로 구속영장 발부 후에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숨진 남편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범행 동기는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은행에는 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달 29일 오전 울산 남구의 한 은행입니다. 누가 봐도 수상한 사람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허. 어떤 모습일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은행을 찾은 남성. 이리저리 왔다 갔다 뒷짐을 지고 있죠. 네. 그리고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며 이렇게 무려 10분간을 서성이고 있었다는데요. 네. 게다가 이 남성 조금은 초조해 보이고 수상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어허. 과연 이게 어떤 상황인 걸까요? 네. 지금 저 CCTV 모습을 보면 김유진 아나운서 은행에 누구 만나러 왔나요? 이게 뭐 그냥 배회합니다. 네, 그런 느낌도 들죠.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서 개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은행에 방문했던 울산의 한 경찰서 강력 팀장이었다고 아, 서성거리다 보면 합니다. 경찰이에요? 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진짜 수상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허허. 네, 은행을 찾은 경찰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누군가를 지금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어허. 현금 지급기 앞에 서 있는 중년의 남성. 양복임이 신사네요, 네. 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별다른 특이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허. 이 경찰관은 저 남성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질 않습니다. 친한 친구인가요? 그러더니요, 현금 지급기 앞에 서 있는 남성에게로 조금씩 다가가서 친구야! 이 남성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을 하는데요. 어허. 근데 자세히 지금 보니까요, 현금 지급기 위에 현금 다발이 수북히 쌓여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어허. 그리고 이 남성 계속해서 송금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행동에 수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관은 고민 끝에 이 수상한 남성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게 되는데요. 아이고, 이거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혹시 송금 방법, 이 보통 통장 없이 무통장 입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예. 계좌 이체하는 방법 몰라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저 경찰관이 이제 베테랑 경찰인데 네. 직감적으로 수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아, 왜요? 그래서 저 이제 상대방한테 다가가기 전에 먼저 은행 직원한테 가가지고 아하. 송금 지연 조치를 취해달라. 오. 112에 신고해달라. 아하.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상대방한테 가서 불신 검문을 한 거예요. 야. 그랬더니 네. 상대방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네. 보이스 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대박 그렇게 사건. 밝혀졌습니다. 베테랑 형사답게 눈썰미 이른바 경찰의 촉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그 대단한 촉을 가진 경찰관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는 똑바로 서가지고 송금하든지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몸을 비스듬히 이제 돌려가지고 자기가 돈을 입금하는 모습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 같았어요, 제 눈에는. 그래가지고 살펴보게 된 거죠. 가까이 가니까 휴대폰 안에 계좌도 여러 개 있고 현금 인출하기 위해 돈이 또 막 올려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보십시오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비원한테 그 송금하는 걸 좀 지원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은행 청구에 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일이 신고를 하게 된 거죠. 박성배 변호사님, 다시 생각해봐도 저 경찰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았으면요. 제가 그랬다면, 제가 주변에 있었다면 야, 저 사람 돈 많네. 어디 보내나? 가족한테 보내나? 뭐 그냥 그러고 무심코 지나쳤을 것 같아요. 이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불신 검문으로 현행범 체포에 이르는 경우 흔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경찰의 관련 업무 반복을 통한 학습된 눈썰미가 이 사건에서 빛을 냈습니다. 이 형사들은 한 번 본 사람은 잘 잊어버리지 않고 관련 업무를 지속하다 보면 일반인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사소하지만 전형적인 모습이 눈에 쉽게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요. 저뭐 돈다발 쌓여 있는 거 좀 보세요, 진짜. 와.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이 이 남성에게 다가가서 입금하는 돈이 어떤 돈인지 물었더니 이 남성이 누구 심부름으로 입금을 한다고 하면서도 누구 돈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알고 봤더니 이 남성 신문 구인 광고를 통해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까 대신에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현금을 교부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하. 이에 따라서 총책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를 받은 이 남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 돈을 그대로 송금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세상에 피해자분들은 고스란히 거액을 눈앞에서 피해를 당하게 생길 뻔한 상황이었어요.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이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부터도 남이 밥 먹는 거나 돈 집어넣는 거 보는 게 굉장히 무례한 일인 것 같아 잘 안 보게 되는데 네. 제 주변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두 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유명한 분들인데 아하. 대출금 갚아라, 뭐 저금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갔거든요. 수법이 비슷하네요, 수법이. 굉장히 비싼 네. 수법인데 저 훌륭한 경찰관 덕분에 이제 찾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와 정말 직업적신 투철하다. 네. 경찰관들의 촉이 있다지만 이렇게 육감이 있을 줄 몰랐다 그랬는데 네. 그런 촉이나 육감은요 타고난 것이라기보다는 직업 정신에 얼마나 투철한가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서 네. 저분에게 세상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장갑병 팀장님이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한번 그 얘기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은 돈을 입금할 때는 은행 창구에 가서 입금을 하는데 그런 어떤 범죄에 이용된 그런 이제 돈을 이제 송금할 때는 주로 이제 남들이 모르게 그렇게 이제 입금을 하는 거죠. 금융기관을 사칭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좀 옷차림을 좀 깔끔하게 입잖아요. 그래 또 의심은 안 하고 물론 뭐 100%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보통 보면은 이제 양복을 입고 정장 차림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죠. 가방을 메고 다닌다든지 이제 서류 가방을 또 들고 다닌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 장갑병 팀장님 덕분에 현금 수거책, 보이스피싱 조직 일단 이론은 잡았습니다. 하지만 더 윗선을 검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불구속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수거책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지만 아하. 이 남성의 휴대전화 등은 압수수색해 분석을 이어나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네. 이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더 상위에 위치해 있는 중간관리책, 총책을 잡아내야 하겠죠. 맞아요. 만약 피의자들이 내국인이라면 비록 외국에서 활동하는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수사를 통해 충분히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경찰분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지금도 보이스피싱 피해로 피눈물을 흘리시는 피해자분들 많을 거예요, 전국에. 그런 보이스피싱 피해를 근절하려면 더 윗선들을 반드시 캐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정말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안 보내드릴 수가 없죠. 울산 남부경찰서 강력 3팀의 장갑병 팀장님, 정말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지켜주는 장갑 같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장갑병 팀장님, 정말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까요? 연예인들의 억소리 나는 얘기 해볼까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김태희 씨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하. 지난 2014년에 강남역 인근에 132억 원 정도를 주고 빌딩 한 채를 매입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걸 매각을 했는데 무려 203억 원이었습니다. 어허. 물론 빌딩을 살 때 100% 현금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네. 금융비용, 이자가 발생하죠. 아하. 이거를 이제 차치하고 매입액과 매각액만 따져보면 71억 원의 시세 차익이 난 건데 김태희 씨가 처음엔 개인 명의로 매입을 했는데 2018년부터 소유권을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임대업 법인으로 이전 후 수익을 그동안 관리해 왔습니다. 야, 굳이 계산해보면 7년 만에 71억. 대박 사건. 김유진 아나운서 1년에 10억씩 벌었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빌딩이 그렇다면 어디에 얼마나 위치가 좋길래 이렇게 수익을 많이 얻었나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실제로 이 빌딩이 강남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2, 3분 거리에 있는 굉장히 초역세권에 위치한 야. 그런 빌딩이라고 하고요. 김태희 씨가 이 건물을 매입한 후에 바로 옆에 엄청난 규모의 대형 논술학원이 준공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1억, 이 엄청난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네. 이 건물에 지금 식당, 카페, 베이커리, 마사지샵 등 굉장히 많은 점포가 입점이 돼 있어서 아마도 임대 수익도 상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김태희 씨가 지금 연간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강남군에 매각되는 건물들의 평균 시장 수익률이 2.5에서 3% 정도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수익률이 높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부창부수라고 김태희 씨도 부동산 대박, 남편 B 씨도 부동산 대박 났다고 그랬잖아요. B 씨의 사례는 더 놀라운데 와. 2008년에 B 씨가 청담동에 노후 건물을 샀거든요. 네. 168억 원에 아하. 사가지고 재건축을 한 거예요. 네. 재건축을 했더니 뭐 카페, 미용실 이런 데가 입주를 했는데 지금 임대 수익만 한 달에 1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와. 지금 이 빌딩의 시세가 네. 현재 465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서 억소리 납니다. 억소리 나네. 13년 만에 시세 차익이 297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연간으로 계산하면 1년에 한 22억 원 정도 시세가 오른 것으로 그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박선배 변호사님, 왜 허탈한 웃음밖에 안 나오죠? 네. 뭐더 허탈하게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김태희 B 씨 부부 부동산 자산만 80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야. 한남동, 이태원 등의 400억대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이른바 골고루 분산법으로 부동산 재테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부동산 자산이 골고루 분산돼 있으면서 다양한 상품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김태희 B 씨 부부 그렇지만 선행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서 임차인에게 임대료 절반을 깎아주었고 이처럼 선행을 실시하면서 절세 효과도 톡톡히 보았다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사실 김태희 B 씨 부부는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른바 워너비 부부였는데 이런 부동산 대박까지 났다고 하니까 더더욱 부러움을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혼 생활 뭐 벌써 5년 됐대요. 그런데 여전히 알콩달콩 산답니다. 한번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선물 죄송합니다. 야,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너무 어려워. 생각해보니까 우리 청년기네. 집에서 하듯이, 집에서 하듯이. 아, 너무 잘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아? 연기자야. 그죠. 아니, 감독님. 아니, 감독님. 나 집에서 저렇게 안 한다고 내가? 아, 누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좋아. 아, 좋아. 아, 이야, 좋아.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안진용 기자님 잠깐만요. 대패 좀 갖고 와야겠어요. 좀 장 먹어 좀 이게 네, 닭살 좀 걷어내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은 참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결혼 후에는요, 이게 김태희 씨 같은 경우는요, 출산과 육아까지 겸하면서 함께 있는 모습을 많이 보기 힘들었는데 이 연예인들이 왜 이리 부동산으로 많은 수익을 거둘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연예인들이 그 부동산을 사면 그 자체로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업자들이 여기가 명당이야 하는 것처럼 여기가 누구 빌딩이야, 김태희 빌딩이라고 저희도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변 시세가 같이 뛰는 효과를 많이 발휘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부부가 갖고 있는 부동산 총 가치만 한 8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랑 달리 일상은 굉장히 소박한 편이에요. 김태희 씨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해주신 집밥을 가장 좋아하고 집에서 먹는 밥에 익숙해져서 외식하는 거를 이거를 익숙하게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비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허례허식 없이 통큰 기부에도 나서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떳떳하게 번 돈을 뭐라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착한 임대 운동 동참, 광고 모델료 전액 기부,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꾸준히 선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태희 씨가 어머니가 해주는 집밥 가장 좋아한다는 글을 보시고 시청자분들 중에 집밥은 다 좋아해. 반찬이 의리의리한가가 중요한 거지.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 참 배가 아파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어쨌든 부동산 재테크도 대단한 수완이니까요. 그런데 김태희 씨, B 씨 부부 저리 가라. 우리가 더 대단하다. 부동산 테크를 또 수완을 발휘하는 부부가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바로 손지창, 오연수 씨 부부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부부네요. 네. 네, 이 두 사람은요, 2006년에 청담동의 한 토지를 41억 원에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자리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짓고 공동 명의로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이 건물을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매각 비용이
152억 원이었어요. 어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충 계산을 해봐도 건물 신축 비용을 제외하고 15년 만에 무려 111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된 겁니다. 야, 진짜 대박인 게요. 유인경 평론가님, 손지창 씨, 오연수 씨 부부 소식 진짜 시청자분들이 오랜만에 들으실 텐데 그것도 오랜만에 소식 들음과 동시에 111억 부동산 차익 얻었다는 소식과 같이 들으니 배가 더 아파옵니다, 지금. 더구나 저분들은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배 아프게 하는 게 약 10여 년 전인가요? 라스베가스에서 또 잭팟이 터졌었잖아요. 네. 그때도 엄청나게 했었는데 국내에서는 활동이 좀 뜸한데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들어보니 박수 칠 마음은 안 생깁니다. 네. 네. 1년에 7억 4천만 원씩 벌어들인 셈이다. 굳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3년 만에 또 억소리 나는 수입을 올린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 얘기를 설명 듣기 전에 이분은 영상부터 만나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 30대 여러분에게 화려한 니사 어구보다는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본능에 충실하라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쫓지 마시고 저마다의 본능에 충실해서 미래를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연관 검색어에 보람과 성공이라는 단어도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MBN Y포럼에 직접 시간을 내주셔서 청년들에게 용기를 줬던 하정우 씨 모습이 보셨는데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하정우 씨를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연예인 부동산 재테크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뭔가 하정우 씨도 지금 대박 난 거예요? 네, 하정우 씨는 2018년에요. 강서구 화곡동에 한 건물을 73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지난 3월 매각을 했거든요. 이때 119억, 3년 만에 시세 차익이 약 46억 원 정도 났고요. 이 부동산의 토지 거래 단가는 62% 정도 3년 사이에 상승했다고 해요. 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데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가 2031년까지 직영으로 15년간 장기 임대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하정우 씨가 건물이 여러 채 있는데 이분의 재테크 노하우는요. 이 특정 브랜드가 있는 건물을 많이 사는 겁니다. 이 브랜드가 워낙 유명하고 이 목을 잘 잡기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런 건물들을 노리는 게 하정우 씨의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다소 뭔가 안정성에 바탕을 둔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하정우 씨는 갖고 있던 건물 부동산이 저거 한 채였었나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두 채 더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정우 씨를 땡땡 카페 수집가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 지난 2018년 12월에는 강원도 속초 소재 24억 원대 건물을 매입했고요. 2019년 1월에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건물을 127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두 건물 모두 특정 카페 프랜차이즈가 입점해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매도한 서울 화곡동 소재 건물도 이 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100억 원대 거래가 성사되었는데 다름 아닌 특정 카페 프랜차이즈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러실 것 같아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송파, 강원도에 있는 특정 카페 도저히 모르겠어. 요즘 브랜드가 너무 많아 하실 텐데.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뭔가 하정우 씨도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하정우 씨는 뭐 카페 수집가라는 것 외에도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로 또 알려져 그래요? 있습니다. 보니까요. 종강역 인근에도 7층 규모 상가를 보유하고 있고요. 어허. 또 강남에 그 고급 빌라를 두 채를 갖고 있어서 네. 총 부동산 자산만 450억 원에 이르고 야, 있다고 얘기를 네.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신흥 이게 좀 뜨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재빨리 들어가서 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하는데 근데 연기도 하라지 부동산 재테크 박지 네. 게다가 그림을 또 너무 잘 그려서요 매니아층까지 있어서 그림 전시만 하면 다 팔린다 그러거든요. 연기를 잘하시기 때문에 뭐 비난할 것이 별로 없긴 하고 하정우 씨가 아까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던 말처럼 본인이 연기로만 알려주고 싶지 부동산 재벌로 알려주고 싶지는 않다고 했지만 아하. 할 수 없이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하정우 평론가님, 하정우 씨가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탓도 있겠지만 스크린이나 아니면 TV 드라마 통해서도 본 지가 뜸하잖아요. 뭔가 좀 다시 좀 보고 싶어야 하는 팬들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일이 자꾸 뒤로 밀려서
원래는 올해 방영 예정인 드라마도 있었는데 뒤로 밀리고 아이고. 그런 식인데 네. 그동안 영화 한 편을 찍긴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영화가 올해 연말로 지금 계속 연기되다가 현재 연말로 개봉 시점이 잡혀 있고 네. 그거 말고도 드라마 한 편, 영화 2편 줄줄이 일이 잡혀 있어서 아마 올 연말 이후로 계속해서 영화도 개봉하고 드라마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하정우 씨가 미술 전시회도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원 씨, 구준엽 씨 이런 분들하고 같이 거기에서 하정우 씨 그림이 또 한 1,000만 원 이상 야. 그렇게 가격이 책정됐다고 합니다. 참 다재다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김태희 씨, B 씨 부부, 손지창 씨, 오연수 씨 부부, 그다음에 하정우 씨, 뭐 연예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산 테크하는 건 뭐 누가 뭐라 할 건 아니죠. 다만 앞서도 이 설명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부동산을 갖고 계실 때 건물을 갖고 있다면 또 착한 임차인이 돼보는 것도 그런 것도 좀 임대인이 돼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들 어려울 때 나만 잘 나가는 것보다는 같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도 생각하면 더 멋진 연예인으로서 박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에 참 소개해드릴 분은요. 슬픔과 이별을 노래로 표현한 분입니다. 정말 어떤 분인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참 잘해야 되지. 좀 못한 게 좀 아쉽더라고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 오늘 밤 경건하게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돌아가신 어머님께 불효한 채 뉘우치네 들려주오 다시 한번 어머님의 자장가를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그립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노래 제목도 그렇고 엄마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어떤 사연이 있는 거예요? 네, 이광기 씨의 어머니가요. 2년 전인 2019년 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이광기 씨는요.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생전에 이광기 씨의 노래 부르는 모습을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 기억을 추억하고 싶어서 이 곡을 어머님의 자장가를 선택했다고 했고요. 노래를 마친 다음에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요. 아이고. 정말 저분이시군요. 잘했다. 네, 안아주셨을 것 같다라고 말해서 세상에. 먹먹함을 안겼습니다. 사실 하늘에 계신 또 어머니께서 흐뭇하게 또 보이스킹 나오신 모습을 아마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기억하실 거예요. 이광기 씨가 참 10년 더 된 걸로 기억하는데 세상에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을. 그렇죠. 그게 2009년입니다. 지금 코로나 열풍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엄혹하게 닥치고 있지만 신종플루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창졸간의 아들을 잃어서 슬픔이 너무 커서 아들의 사망 신고조차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근데 그걸 지나다 보니까 취약 통지서가 와서 아이고 사망 신고를 못 하다 보니까 네, 예비 통지서가 왔어서야 아이고 세상에. 그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담했다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자식을 보내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광기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이 이제 우리 아이 기일인데 2009년에 이제 우리 아이 그렇게 천국에 보내고 그러나서 이제
하루하루가 다 힘들었죠. 예,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10년도에 IT에 지진이 일어나서 저도 그때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IT를 가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난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리고 저들에게 뭔가 희망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좀 찍자.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을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죠. 참 가슴이 아파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마지막 얘기 중에 셔터를 누른단 말은 사진을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그렇죠.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사진을 찍는다고 아이들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희망의 정서를 나눠주고 싶다고. 직접 찍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광기 씨한테는 또 아들의 사진과 관련된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광기 씨 아들이 2년 동안 필리핀에서 유학을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나라로 와서 엄마랑 같이 시내로 나갔는데 그 아역 배우 캐스팅하는 분한테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광기 씨 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그분이 명함을 줬는데 나중에 이광기 씨가 명함을 받아보니까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연락을 취했더니 그쪽에서 이광기 씨 아들 프로필 사진을 찍고 싶다고. 그래서 겸사겸사 만나가지고 아들 프로필 사진도 찍고 가족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네. 그때 찍은 프로필 사진이 결국 영정 사진이 됐다고 그렇게 또 아픈 심경을 전했습니다. 저 심정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떠나보내면 사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정말 100배, 10배, 100배, 1000배 바쁘게 살아야 잊고 사는 거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광기 씨가 실제로 정말 바쁘게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본업인 배우 활동뿐만이 아니라 사진 작가부터 나눔 기획자, 설치 미술가 또 미술품 경매사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네. 특히 최근에는 또 작가로 변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을 떠난 아들의 이야기와 그 후에 슬픔을 극복한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신 건데요. 네. 이 이광기 씨는 아들을 떠나보낸 건 슬픔이지만 그걸 슬픔으로 놔두면 더 슬퍼질 것 같았다. 나중에 하늘에서 아들을 만나면 박수 받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 책을 쓰면서 아들 생각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 그게 또 치유의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이광기 씨가요 다재다능하네요. 이른바 엔잡러라고 불리는데 앞서 보세요. 뭐 본업인 배우도 있고요. 보세요. 설치 미술가, 미술품 경매사, 사진 작가, 사진도 앞서 보니까 선배 배우인 박원숙 씨도 찍어드릴 정도면 정말 수준급이란 얘기겠죠. 나눔 기획자, 정말 일반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하나하나 제대로 하기도 힘든데 4개를 다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자 같은데 정말로요. 누군가에게 이 선행을 베풀면서 또 따스함을 베풀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마음을 좀 달래시기를 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기 씨 앞으로 또 왕성한 활동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분도 누군가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 사무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먼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엄청난 가슴 아리를 했고 방송 나와서 매번 어떤 프로에 나오면 눈물 흘리고 이런 것이 내가 너무 애처롭게 보이더라고요. 애처롭게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그만 좀 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뭐 잘 되기를 기원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 봐. 영원히 내
노래만 들어도 김동현 씨가 여전히 혜은이 씨에 대해서 미안함, 그리움, 사랑, 애정 정말 다 담겨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 여러 가지 정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혼 후에 혜은이 씨가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김동현 씨가 화환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화환에 친구 김동현, 와. 끝없는 멋진 날개짓 이렇게 아이고. 써서 보냈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김동현 씨 휴대폰에 혜은이 씨가 나의 태양이라고 저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김동현 씨가 이혼했어도 혜은이 씨는 여전히 나한테 태양이라고 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혜은이 씨한테 연락을 안 한다고 합니다. 왜요? 메시지를 딱 한 번 보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아, 메시지 딱 한 번 보내고 세상에.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연락을 안 하는데 아들한테 혜은이 씨 근황을 들어도 내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마 추정컨대는 혜은이 씨한테 확실하게 거리를 지키는 게 혜은이 씨에 대한 배려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안진용 기자님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혜은이 씨와 김동현 씨가 이혼했다 이 소식 들었을 때 정말이야 이랬던 분 많으셨어요. 네, 90년대 당대 최고의 가수와 배우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고 일남 일녀를 두고 알콩달콩 살아왔는데 30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해서 많은 일에 충격을 줬었죠. 30년이면 진짜 강산이 3번이나 변할 시간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정말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왔는데 무엇보다 김동현 씨의 사업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200억 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아이고. 그 빚을 고스란히 혜은이 씨가 갚기 위해서 원치 않은 이 밤무대 활동을 포함해서 돈만 준다고 하면 어디서든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가 방송하고 싶은 곳에는 정말로 하고 싶은 건 할 수 없었다고 하고요. 네. 그런 혜은이 씨의 모습을 보면서 김동현 씨는 생각이 든 거죠. 이제라도 좀 편안하게, 좀 자유스럽게 살길 바란다고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혜은이 씨도 그런 남편의 입장을 이해한 뒤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200억이라는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서 혜은이 씨 정말 내로라 하는 가수잖아요. 무대를 고르는 거 그리고 행사를 고르는 게 사치였다고 느낀 거예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갚기 위해서 빚을. 정말로 그런 상황에서 워낙 이 부부가 인꼬 부부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정말로 이 이혼 소식 알려졌을 때 안타까움을 정말 금할 수가 없었는데 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김동현 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단호하게 몇 번 거절했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해서도 안 될 일이고 참아봐라. 곧 잘 될 것이다. 하나를 처리하고 하나를 또 시작하고 하나를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숨기게 되는 거예요. 집에. 본인 당사자는 왜 같이 사는 부부가 숨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느냐. 본인이 너무 힘겨워하고 내 자신도 너무 힘겹다 보니까 내가 이거는 더 있다가는 진짜 혜은이 씨가 정말 이런 말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 느낌에는 그래서 이제 그만 여기서 청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가 선을 그었던 거죠. 사실 두 사람의 이혼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당시에 각종 루머도 많이 떠돌았어요, 진짜. 위장 이혼을 했다라는 루머가 많이 떠돌았죠. 왜냐하면 저 두 커플은 쇼윈도우 부부,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만 굉장히 다정한 부부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게 주변에 다 자자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동현 씨 말씀대로 본인은 자꾸만 이렇게 수습을 하려고 일이 커지는데 이건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혼한다라는 마음으로 이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현 씨가 말하기를 30년 이상 살았고 연애계 세월이 얼만데 위장을 하고 감추고 숨기겠느냐. 아니다. 진짜 이혼했다. 더 이상 억측은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안 좋은 소식에 이러쿵저러쿵 근거 없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거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근절돼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실 박성배 변호사님 30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된 혜은이 씨의 속도 속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혜은이 씨는 김동현 씨가 이제 다 내려놓고 편하게 살아봐라고 했을 때 이혼을 하면 저 사람도 더 이상 불안 속에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혼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 너무 힘들었대요. 힘들고 참담하고 인생의 자괴감도 들고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조금씩 극복하고 서로에게 행복을 빌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는 애정과 그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재결합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면? 다들 뭐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재결합 가능성은 본인들이 현재 상태로 사람 일이란 뭐 다음 주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아껴줬기 때문에 해서 재결합 가능성 없다고 했고 각자 부부가 아니라 정말 좋은 친구로서 우정을 지키라고 했고요. 뭐 텔레비 프로에 이제 같이 나왔던 박원숙 씨가 지금이 아니라 한 10년 지나서 또 재결합할 마음이 없니? 그랬더니 혜은이 씨는 당장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도 그 상처를 서로 다 다듬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유진 아나운서 당분간은 서로가 혼자의 길, 서로의 길을 걷는데 익숙해야 되는 시간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현 씨는 옛날에는 좀 제멋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단계적으로 계획을 갖고 살아야겠다면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는 삶을 꿈꾼다는 제2 인생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배우로 복귀를 하실 예정이에요. 내년에 개봉 예정인 영화 영웅들의 눈물에 캐스팅이 됐다고 하고요. 네. 혜은이 씨 또한 이제는 마음의 평정심을 되찾았다고 밝히면서 요즘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신곡인 괜찮다를 발표하면서 지금은 첫 온라인 콘서트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두 분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바람이 꼭 실천되기를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얘기 들으시면요. 정말 우리 사회가 아직은 정말 살만하구나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달 23일 경기도 수원의 농협중앙회 주차장에서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차량을 주차한 여성 운전자가요. 차에서 내려서 볼일을 보러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이 걸어가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뒤를 돌아봤더니요. 차량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네. 이 여성이 차를 세우려고 운전석 손잡이를 당겼는데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차를 따라가면서 세상에. 몸으로라도 차를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계속 차량에 밀리는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저런 경우를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차량이요. 작은 차든 큰 차든요. 한번 가속이 붙으면요. 저를 제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박선배 변호사님, 차가 갑자기 왜 뒤로 밀린 걸까요? 원래 차량을 주차하면 기아를 피해 둔 상태로 내려야 하죠. 그렇지만 아하. 운전자가 이를 깜빡한 것입니다. 기아가 피해 있지 않다 보니까 차량이 밀려버리고 만 것이고 운전자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아마 중립 상태, N자로 되어 있는 곳에 중립 상태에 기어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스르르 경사에서 스르르 뒤로 밀린 것 같은데 당시에 저 상황 봐도 지금 아찔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 걱정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혼자서 여성은 계속 차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모두의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당시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차량이 계속 다가오니까 결국 여성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아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남성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데요. 그리고 여성을 밖으로 밀어내고 이 본인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금 몸의 일부가 뒤에 차량과 앞에 밀린 차량 사이에 끼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저 남성분이 안 계셨다면 애초에 저 여성분은 정말 그 이후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하정근 평론가님. 네,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저 남성이 차주가 내지른 비명 소리를 듣고 앞뒤 안 가리고 바로 달려온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이렇게 덮칠 듯이 이동하고 있는데 거기를 사람 몸으로 막아서다시피 저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저 남성이 농협중앙회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그래요? 원예 유통산업을 담당한다고 하는데 네. 저렇게 자기 안전 같은 걸 돌보지 않고 바로 저렇게 상대방을 밀어내고 본인이 약간 그 대신 끼인 것처럼 야.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차주는 부한 상태입니다. 지금 달려오는 가속을 이용해서 저 여성분을 진짜 순간적으로 밀쳐낸 거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정말 저분이 안 계셨다면 여성분 지금 차량 밑에 그 이유에 말씀드리기 진짜 송구합니다. 네. 저 직원의 도움으로 차주는 가벼운 찰과상 정도만 입었는데 저 직원은 손목 등 신체 일부가 사이에 끼면서
꽤 크게 다쳤습니다. 아이고. 오른손에 손목 신경이 끊어지고 골절이 있는 등 어떡해요. 32바늘을 꿰맬 정도의 부상이어서 후유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어떡합니까? 합니다. 세상에 지금 남의 생명을 구하려다가 자신이 지금 중상을 입었어요. 이분 대체 어떤 심경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순간 달려갔을까요?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다급하게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소리를 외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발견했을 때 바로 넘어지시길래 저도 모르게 달려가서 차를 좀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후유장애가 남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선택한 일이고 제 선택으로 인해서 더 큰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친 거는 물론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게 제 행동에 후회가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유인경 평론가님 얼굴도 잘생기신 분이 마음도 아니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하겠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너무너무 대단하고 칭찬스럽던 와. 대한민국 청년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 현우 씨가 저런 행동을 하게 된 거는 부모님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부모님이 속상하긴 하시지만 현우 씨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혹시라도 네가 뛰어들지 않아서 저 운전자나 더 큰 사고가 났다면 네가 몸은 안 다쳤을지 모르겠지만 트라우마가 평생을 갔을지도 모른다. 세상에 부모님이 정말로 잘했다, 진짜 잘 키우셨네요, 잘했다라고 진짜로. 현우 씨를 격려해 주셨다고 하네요. 네. 저는 뭐 농협과는 별 상관이 없지만 농협에서 저런 분 승진시켜주면 안 될까요? 네, 정말로 권현유 씨의 부모님께서 아드님을 정말 올바르게 키우셨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에 그 와중에 저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미쳤어 이놈아. 네가 거기가 뭐라고 네가 끼어들어 이놈아. 네가 왜 뛰어드냐 이놈아. 그랬을 것 같은데 권현유 씨 부모님은 정말 달랐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 모습이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인터넷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타까우면서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이다. 의인분 완쾌하고 꽃길만 걷기를. 그리고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대단하세요. 진짜 맞아요. 멋진 청년이다. 다친 손이 후유증 없이 완쾌되길 기원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기에 아직은 살만한 세상임을 느낀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저건 진짜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표창장이라든가 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회사에서도 좀 뭔가 저분한테 맞아요. 전형적인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우 씨가요.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남편분이랑 둘이서 오셨었어요. 오셔서 저를 보고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너무 많이 우시더라고요. 우셔서 남편분이 옆에서 대신 말 전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감사한 마음 받고 위안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분이 뭐 차량 조작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수야 사람 솔직히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분도 저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조금 고마운 마음만 가져주시면 좋겠고 조금 죄책감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권현우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